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그대로 따라간다면 잃어버린 20년, 우리는 잃어버릴 20년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쟁자는요, 더 이상 내 이웃, 같은 업종, 같은 규모 또는 더 큰 회사가 아니고요, 글로벌이라는 거예요. 20년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일본을 안 따라가면 돼요. 돈 찍어서, 소비자에게 돈 줘서 억지로 일자리 만들어서 강대국 된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네가 말하는 공급 정책은 뭐냐? 그러면 뭘 하자는 거냐? 우리나라에 말이죠, 지금 대기업들 과잉 공급입니다. 자영업 과잉 공급이에요. 그런데 과소 공급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공급이 안 되는 사람. 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다 과잉 공급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소 공급은 뭐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전통에서 미래를 바꾸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철입니다. 산업의 쌀이 철이에요. 그래서 조선, 건설, 자동차 할 때는 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산업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이 밥에서 빵과 국수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쌀이 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만 고집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저는 지금 새로운 첨단 소재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탄소 섬유입니다. 지금 세계 시장 성장률이 탄소 섬유가 무려 12%, 철과 연평은 1%예요. 그다음에 해안선이 복잡해가지고 아주 잔잔한 바다가 많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럴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트를 만들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요새 대우조선해양인이 무슨 구조조정 한다고 이게 나오는데, 구조조정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과잉 공급을 스크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요트라든가 또는 뭐 유람선이라든가 업종 빨리 전환해서 이탈리아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좋은 곳에서, 이런 좋은 입지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발전 전략이 모방을 통한 추격형 발전 전략이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대부분 알고 있었고 일본하는 거를 많이 답습을 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동원해서 빨리 성과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군대식 명령과 통제 시스템을 작동시켰는데 효과적이었고, 또 보상 체계가 수출에 성공하는 재벌들에게 특혜를 더 주는 식의 보상 체계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보상 체계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은 한계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또 광범위한 인식입니다. 작년에 우리 실질 성장률은 2%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올해도 사실 2% 넘기는 어려운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2% 중반까지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경기 변동적 요인보다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때 가장 핵심은 바로 제조업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제조업의 비중은 GDP의 30% 정도인데요.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제조업 강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독일이나 일본도 20% 전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비중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이 한 2000년대, 2010년, 12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갔는데 2012년 정도부터는 경제 성장률과 비슷해지면서 더 이상 성장의 동력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이 사실 역사 발전을, 산업 발전을 보면은 제가 몇 년 전에 덴마크를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학자들을 만났더니 덴마크 조선업이 굉장히 번성했었는데 한국 때문에 다 망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도 여전히 고부가 가치 설계라든지 부품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고 한국이 사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일에 우리가 이른바 히든 챔피언, 중소 중견 강한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부품 소재 기업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제조업이 융성하면서 초기에는 이제 최종재 산업이 이끌어가는데, 최종재 산업은 결국은 자본재 그리고 숙련 노동력을 기초로 하는 가격 경쟁력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경제가 발전하고 저개발 국가가 따라오면서 경쟁력을 잃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최종재 산업을 대체해 주는 것이 그동안에 기술이 축적된 중간재 산업인데, 우리는 그 대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소재라든지 부품 산업에 여전히 기술 경쟁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중간재 산업의, 특히 이 제조업의 생산력 저하가 새로운 중간재 산업, 히든 챔피언과 같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못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금융 집행 관련,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가급적
대리인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집행기관의 인센티브 구조를 이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책금융이 원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을 했느냐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정책금융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 평가 지표를 설정해 놓지 않고 정책금융을 집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게 이제 여기도 나왔지만 정책금융 성과다. 그러면 자금 지원 규모를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부실률이 얼마냐. 사실 정책금융의 목표는 이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금융 목표에 부합하고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측정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금융을 시행할 때는 아예 초기 단계부터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 그리고 성과 지표를 만들 때는 정책금융의 목표에 부합을 해야 되고 또 산업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하고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